잃어버린 삶을 되찾도록 도와주는 위대한 역작,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킨 행복 이론서, 몰입의 즐거움, 삶의 질을 끌어올리려면 먼저 우리가 매일 하는 것을 세심하게 관찰하여 어떤 활동, 어떤 장소, 어떤 시간, 어떤 사람 옆에서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를 포착해야 한다. 식사 시간에 행복을 느낀다든가 여가를 적극적으로 즐기는 동안에 곧잘 몰입 경험에 이르는 것은 누구에나 하게 되는 성향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의외의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다. 우리는 실은 혼자 있는 것을 더 좋아하고 뜻밖에도 일하기를 더 좋아하는지도 모른다. TV를 보는 것보다 책을 읽는 데서 더 그 즐거움을 맛보았는지도 모르며 혹은 그 반대인지도 모른다. 이처럼 인생은 이런 식으로 살려고 누가 정해놓은 규칙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너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찾아내는 일이다. 통제력 어떠고 이렇게 일을 하다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나는 만사를 읽고 거기에 푹 빠져들어서 혼자가 된다. 겉에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주위에 신경을 쓸 겨를이 도무지 없다. 그럼 자연히 사람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만약 내가 발명가가 아니라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었다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도 많았을 테고 식구들에게 신경을 많이 썼을 것이다. 자기 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그만큼 가정에 애착을 가지기에 마련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 말에는 상당한 진실이 숨어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람의 집중력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서 일단 어떤 한 가지 목표에 주의를 빼앗기면 다른 곳에 관심을 돌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두 차원 가운데 어느 하나를 무시하면서 행복을 누리기는 어렵다. 일과 결혼했다고 봐도 가언이 아닌 사람들은 대체로 이 점을 수긍한다. 그래서 이해심이 많은 배우자를 고르거나 시간 배분에 신경을 써서 운영의 묘를 살리려고 애를 쓴다. 감사의 말. 나는 스펜서 재단과 엘브리더 슬론 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된 연구 결과를 기초로 이 책을 집필했다. 수많은 동료와 제자들이 마음의 흐름을 연구하는 나의 작업에 값진 도움을 주었다. 그 중에서도 유타 대학의 케빈 라선드, 노스 웨스턴 대학의 세뮤얼 베일란, 일본 시코쿠가 쿠엔 대학의 아사카와 기요시 이탈리아 밀라노 대학의 파우스토 마시미니와 안토넬라 델레 파베, 이탈리아 페루자 대학의 파울레 잉길레리 등등등등. 물론 과학이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상만 안겨준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세상에서 무의미한 유연성을 보고 절망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실 그러기가 더 쉬운지도 모른다. 쉽고 단순한 길로 움직이는 엔트로피의 법칙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남들에 대한 책임감을 잃지 않으면서도 삶을 즐겁게 만드는 목표를 찾아낼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장을 이런 질문과 함께 시작했다. 과학이 제공하는 낙관적인 미래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진화의 큰 틀 안에서 일상생활의 의무에 집중할 때에 맛보는 충실한 몰입 경험은 우주의 미래를 엮어나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리온 흑설에서도 도보 잔스키 같은 혁신적인 소를 가진 과학자들은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복잡성의 진화라는 신화는 사람들을 매료시킬 만큼 단단한 토대 위에 서 있었다. 가령 소마비 백신을 만들었지만 자신은 과학자면서 동시에 예술가 인문주의라는 자부심이 차 있었던 조너스 설크는 만년의 전생이 어떻게 내세를 이해하는가 열세가 되는지를 탐구하는 데 바쳤다. 뭐랄까, 나는 좀 더 근원적인 물음에 그 창조성 자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다. 우리 진화, 내 마음 한구석에서 느끼는 나의 모습은 외계인이다. 나는 지구를 잠시 방문하러 왔다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인간이라는 정의의 유독마음이 끌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를 빌린 것이다. 그러나 내 안에는 무한성이 있다. 나에게는 이것들이 너무나 친숙한 관념이다. 경박해 볼지 모르지만 이것이 내 나름의 수행이요 전진이니 어찌겠는가. 또 그는 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을 만나는데 이는 훗날에 약 8년에 걸친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 완독 프로젝트로 이어져 9째 인문학 서재를 만들어라. 인문학을 진지하게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만의 인문학 서재를 꾸미게 된다. 다빈치도 마찬가지였다. 원래 그는 단 한 권의 책도 소장하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인문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책을 소장하게 되었고 서재까지 꾸미게 되었다. 처음에 그는 고작 5권의 책을 소장했지만 약 8년 뒤인 1490년에 40권을 소장했고 1505년에 무렵에는 116권을 소장, 그리고 나중에는 200여 권이 넘는 책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당시 유럽 최고 수준의 인문학자들도 갖추기 힘든 분량이었다. 즉 다빈치는 오늘 아침에는 개인 서재의 아이비리그 대학의 인문학부 교수들보다도 더 많은 책을 소장하고 있었다. 다빈치의 서재를 보면 그의 도용년에 걸친 창조성의 원천은 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신학, 문학, 역사, 철학, 과학, 수학, 의학, 해부학, 건축학, 군사학, 지리학, 지질학, 천문학 등 다방면의 책을 소장했다. 자, 그렇군요. 성경, 소크라테스, 이런 거, 히포크라테스, 크소, 플라톤, 유클리드 등등. 우리가 잠자리 들 때 현재 의식은 잠들어도 잠재 의식은 잠들지 않는다. 오히려 활발하게 활동한다. 그런데 잠재 의식은 전체 의식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천재성과 깊은 연관이 있다. 즉 세상의 모든 천재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잠재 의식을 일깨운 사람들이다. 다빈치의 방식은 잠들기 전의 작은 사색이었다. 여섯째, 인문학 공부 노트를 써라. 다빈치는 인문학을 공부하면은 반드시 노트를 썼다. 그는 보통 다음 세 가지를 기록했다. 새롭게 알게 된 인문학 지식, 이를 토대로 사색한 내용, 지식과 사색의 적용, 관찰하고 실험한 내용, 즉 그의 인문학 공부 노트는 지식, 사색, 적용이라는 3단계 원칙을 따라서 쓰여졌다. 자아내와 우뇌를 모두 단련하는 전례 학습의 도구였다. 일곱째, 작가와 함께하라. 작가와 이후에 그는 작가를 직접 찾아가서 조언을 듣는 단계를 거쳐 토론하는 단계까지 올라가고 나중에는 친구가 되어 그에게 애정어린 지도를 받고 함께 책을 쓰는 경지에까지 이른다. 책만 봐서는 알 수 없는 지식과 지혜를 다빈치는 작가들과 교류하면서 전수받아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여기에 사색과 깨달음을 더하면서 마침내는 당대의 모든 작가를 뛰어넘게 되었다. 여덟째, 도서관을 사랑하라. 다빈치가 39살 때의 일이다. 그는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바비아에서 대성당 건축 작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운명처럼 당시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도서관의 하나인 비스콘티가의 도서관을 만나게 되었다. 얼마 그에 맡은 작업이 끝날 하지만 그는 밀라노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비스콘티가의 도서관으로 들어갔다. 이때 그는 막 경제적인 안정기에 들어섰던 차였다. 운명에 우리의 바람과는 상관이 없는 삶은 우주의 흔적을 남긴다. 한 사람의 탄생은 사회라는 공간 속으로 물결을 일으킨다. 그 탄생은 부모, 짝, 친척, 친구에게 영향을 미친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미세한 파문을 불러일으킨다. 그 중에는 의도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의도하지 않은 것이다. 소비자가 내리는 결정은 경제의 작은 변화를 갖고 정치적 결정은 국가의 앞날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사람의 따뜻한 행동이나 하나 유일한 이것은 장구한 인류의 역사에서 인간의 삶에 의미를 가져다 준 다채로운 종교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이다. 과학기술이 가져온 놀라운 진보가 이슬을 떨치는 시대라서 우리는 이 점을 간과하기가 쉽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 산업국가에서는 개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공동체 의식과 정신적인 가치를 완전히 압도하기에 이르렀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무려 2세대 동안에 독특한 육아 이론으로 부모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벤자민 스포크 박사가 논의를 이뤄 아이들을 철두철미 독립된 인격체로 키울 것을 강조한 자신의 예전 입장을 재검토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잠옷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스포크 박사는 이제 공동의 선을 위해서 일하는 법을 가르치고 종교와 예술도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자녀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가 자신에게 너무 빠져 있다는 것을 알리는 위험 신호가 도처에 울리고 있다. 가령 우리는 남들과 어울려 사는 일에 극도로 무능해졌다. 그 결과 선진국 도시 인구의 절반은 혼자서 살고 있고 치솟은 이혼율은 조금처럼 수그러들 줄 모른다. 등등등등.
음, 그러나 에고를 완전히 뿌리 뽑고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렇다면은 좀 더 완화된 처방으로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자아를 직시하고 자아의 미묘한 특성을 이해하는 길이다. 그래야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욕구와 우리의 삶을 초라하게 만드는 사악한 욕구를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이 트인다. 이제까지 가장 어려운 장애물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소설가 리처드 스턴은 이렇게 대답한다. 그것은 내 안의 쓰레기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허영심, 자만심, 우월감, 비교의식 같은 말로 묘사되는 부분이다. 나는 그런 부분을 다스리려고 무척이나 고생했다. 나보다 전생이 좋은 동료나 친구가 더 짜증과 원한의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지만 그 점에서 나는 행운하였다. 내 안에 있는 긍정적인 요소에 힘입어서 그런 좋지 못한 감정을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도 안 좋은 감정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그걸 이겨내는 요령을 터득했다. 가장 큰 장애물은 나 자신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창조적 작업에 이용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한다. 물론 내 안에는 못되고 치졸하고 비뚤어지고 우유부단한 면인 수없이 도사리고 있지만 나는 거기서 힘을 끌어낸다. 난 그것들을 바꿀 수 있다. 그것들은 힘은 처리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작가가 휘어잡을 수 있을 때 그것들은 작가의 재료가 된다. 자아의 쓰레기 같은 부분을 인간 조건의 심오한 통찰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작가만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이 휘둘리지 않으면서 건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리 내부에 있던 어둠의 정체를 깨달았으면 그것을 더 이상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 어둠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의 환상에서 비롯된 그 어둠의 오만 무쌍함 앞에서 웃을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하다. 우리가 바라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한 그 개걸스러운 욕망을 살려줘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 조금이라도 가치 있는 일을 성취할 수 있다. 말은 쉬워도 행동에 옮기기는 당연히 쉽지가 않다. 자신을 알라. 자, 같이. 자, 그동안 자기를 깨닫는 작업의 중요성은 금세기 들어서 특히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 강조되었다. 양자 대전 사이의 냉소적인 시대 정신에 강하게 영향을 받은 정신분석은 거창한 목표를 내세우지 않았다. 정신분석은 자아에 대한 지식을 제공할 뿐 그 지식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정신분석이 자아의 심오한 이해에 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아가 전형적으로 걸려드는 덫의 일부분, 즉 가족 간의 삼각관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유발된 앙심과 성욕의 억압만을 드러내는 데 그쳤을 뿐이다. 그러한 통찰이 중요하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지만 정신분석의 강령은 어린 시절의 상처만 쫓아내버리면 그 다음에는 순탄한 삶이 전개되리라는 턱없이 단순한 기대를 사람들에게 불어넣는 결과를 나왔다. 유감스럽게도 자아는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것보다도 훨씬 교활하고 복잡한데도 말이다. 심리치료에서는 환자의 회상과 숙련된 분석가가 그것을 듣고 환자의 과거 경험을 공유하는 작업을 중요시한다. 이 반성의 과정은 매우 유익하며 너 자신을 알라는 현재의 가르침에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회상을 통해서 유익한 결과를 얻으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노련한 분석가의 도움을 얻어야 한다. 더욱이 자기 도취의 분위기가 지배하는 사회가 부추기는 과거 예상의 습관은 이를 더욱 꼬이게 만들기 쉽다. ESM 조사를 보면 자신의 과거를 예상할 때 사람들은 대체로 침울해진다. 아무런 준비 없이 과거를 예상하는 경우에 그 사람의 의식에 처음 떠오르는 것은 우울한 생각뿐이다. 어린 순간에는 스스로 있게 되지만 무관심, 근심, 근티에 휩싸여 있을 때는 자아가 무대 중앙으로 나온다. 회상에도 노하우가 필요하다. 노하우 없이 무작정 문제만 되씹고 있어서는 갈등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기 십상이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상념의 무게 중심은 자기 쪽으로 기울게 마련이지만 그렇게 되면 현재의 불안이 과거를 채색하고 다시 그 고통스러운 기억이 현재를 더욱 암울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다. 이 고리를 깨부시는 한 가지 묘책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자기 기분이 상승세에 있을 때 삶을 반추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노트야. 서신제가 지국 평천하에 대한 노트. 나는 세상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할 것이다.
나는 어떤 고된 노동에 지치지 않을 것이다. 타인을 위한 봉사도 마찬가지다. 절대로 지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나의 적재 같은 삶을 위한 모토다. 이를 위해서 다빈치가 선택한 자기 개발 기법은 자기 암시였다. 그는 스스로 이런 주문을 걸었다. 만능인이 되는 것은 쉽다. 위대한 존재로 선택받은 인간은 자신의 결심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 나는 그 어떤 방해물 앞에서도 결심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 어떤 장애물도 고된 노력으로 극복한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위대한 존재다. 내가 인문학 권역에서 뛰어난 존재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다. 나는 그 어떤 좌절이 닥쳐와도 인문학을 공부하기로 한 결심을 바꾸려 한다. 그리고 그 상황을 거된 노력으로 극복한다. 당신의 뇌는 그동안 당신에게 걸려있던 다른 암시, 내가 만능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깨뜨리고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다빈치가 내의 이런 비밀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그는 인문학을 공부할 때 스스로 최고의 자기 암시를 걸고 효과를 톡톡히 봤다. 둘째로 원전을 읽어라. 다빈치는 인문 고전을 원전으로 읽었다. 이를 위해서 라틴어를 따라 공부했다는 사실은 앞에서 밝혔다. 셋째, 원전을 필사하다. 다빈치는 인문 고전 원전을 필사했다. 참고로 그는 라틴어 문법책과 수학과 관련 책들도 선수 베껴 썼다. 필사는 다빈치의 기본적인 독서법이었다. 넷째, 홀로 사색하라. 다빈치는 말했다. 자신이 연구하고 공부한 내용은 온 정신을 집중해서 되새겨야 하는데 이때 홀로 있어야 한다고. 그러면 내가 나 자신의 주인, 사색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친구가 곁에 있으면 나는 반쪽만 사색하게 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조언한다. 때로 가족과 친구들을 뒤로하고 도시를 떠나서 산과 계곡이 있는 자연을 향하라고. 그리고 자기라는 태양의 열기에 자신을 내맡기라고. 르네상스 천재를 만든 11가지 공부법은 토머스 와슬런 띵크, 스티브 잡스 띵크 디프런트와 더불어서 미국의 젊은 CEO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빌리 게이츠의 싱크 위크를 제대로 알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싱크를 알아야 한다. 아니, 다빈치의 인문학적인 생각 시스템을 만든 인문학 공부법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이를 우리의 인문학 공부법의 적용, 혁명적인 생각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다빈치와 게이츠의 싱크가 아니라 그 중요한 것은 당신의 싱크다. 아니, 당신의 생각 시스템을 혁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천재들의 인문학 공부법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는 일이다. 질병이나 사고로 심각한 신체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연구한 파우스트 마시미니 교수는 자신을 비우기에 놀랄 만큼 잘 적응한 장애자가 의외로 많으며 장애를 끊어서 삶이 더 풍요로워졌다고 응답하는 사람마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마음을 초인으로 잘 다스려 자신을 한결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는 점이다. 그들은 어디기 산책, 운전 같은 아주 단순한 일을 할 때도 몰입을 할 줄 안다. 이런 단순한 일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힘든 일에 도전하여 성취해내는 이들도 있다. 어떤 사람은 수영 강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회계사, 어떤 사람은 체스 선수, 어떤 사람은 휠체어에 앉아서 활을 쏘는 양궁 선수가 되었다. 비극적인 상황을 그런대로 견딜 만한 상황으로 바꿀 줄 아는 능력은 갇혀 지내던 감방이나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이들에게도 볼 수가 있다.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은 바깥 현실 상황이나 워낙 비인간적이고 상황에서 대부분 절망에 빠진다. 활동을 즐길 사람, 체조 에어로빅 격투기를 익힐 수도 있다. 즐거움을 주고 신간이 흐름에 따라 실력이 쌓이는 일하면은 무엇이든 관계없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태도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훌륭한 이도박권을 얻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면 활동의 의미는 반감된다. 활동 그 자체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 결국은 대수롭지 않으며 나의 관심을 다스리는 데서 희열을 못 보면 그만이라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관심의 방향을 좌우하는 힘은 유전 능력과 간섭 사회. 우리가 어릴 적에 익힌 버릇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고 우리 의식에서 어떤 정보가 들어올 것인가를 결정하는 주역은 나 자신이 아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이미 오래전에 프로그래밍 된 것이다. 우리는 봐야 하는 대로 보는 타성, 기억해야 하는 대로 기억하는 타성.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신을 숭배하는 사람에 대해서나 박쥐나 국가의 국기에 대해서 느껴야 하는 대로 느끼는 타성에 젖어 있다. 인간과 죽음의 매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그런 타성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삶의 패턴을 바꾼다. 몇 해 전에 나는 83살의
할아버지로부터 지금 독자 받은 걸 감동적인 편지를 받았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그분은 여전 포병으로 남반구에 머물고 있었다. 그런데 부러운 말을 끌고 보내는데 작전이 끝나면 말을 타고 풀게임을 즐겼다. 그분은 폴로 게임을 하면서 맛보았던 짜릿한 기쁨을 한 번도 느낀 적 없어. 어디로? 여든절로 접어든 노인이 지루한 삶을 더 이상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물론 냉선으로운 일. 그러나 60년이라는 금속 같은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 자신의 에너지를 잘못 활용하면 누구보다도 얼찬 경험할 수 있는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점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 미국 인구의 15%가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몰입 경험을 한 적이 없다는 통계가 정확하다면 무려 몇 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치 있는 삶으로 이어지는 길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다는 소리가 된다. 물론 사람들이 몰입 경험을 아주 드물게밖에 못하거나 아예 못하는 데는 수긍이 갈 만한 이유가 있다. 부모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빌 게이츠가 싱크비과 레오나르도 다빈치 인문학 공부법은 다음에 하죠.